그래서 이제 옵티마이저 하면은 여기 M자로 시작하는 게 이제 모듈이거든요. 옵티마이저즈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점 찍고 이제 탭키를 이제 한번 눌러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아직 이제 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SGD를 사용하겠습니다. 왜 이거를 이제 지정하는 게 필요하냐면 그 학습률 같은 러닝 레이트, 요게 이제 우리의 그 학습률이죠. 요런 걸 이제 지정하는 게 그 지금은 이제 한번 첫 번째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다음부터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이제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왔으니까 그래서 학습률을 이제 지정하는 부분이 그 최적화 기법의 객체 쪽에서 지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차이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는 이제 그 모델 fit 이렇게 이제 수행하고 여기서 이제 x 트레인이랑 대문자 y 트레인 이제 넘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배치 사이즈 그야말로 이제 배치 크기죠. 배치 크기를 100 뭐 이렇게 이제 설정을 이제 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명칭을 빼고는 우리가 구현한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폭을 이제 지정해야 되는데 에폭을 우리가 10번 정도 이제 돌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오던 이제 에폭 수를 이제 10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이제 하겠습니다. 잘 보이게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줄바꿈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전에 이 학습률을 여기다가 이제 지정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구현했을 때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SGD를 요 이 fit의 내부에서 이제 하드 코딩을 했는데 오늘 교재 6장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내용이 이 최적화 기법들이 또 발전이 있었고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연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얼기설기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제 약간씩 이제 그 룩앤필이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준비되셨으면 해보겠습니다. 아, 그쵸? 요 명칭이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아까 서머리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그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의 그 공백이 들어가니까 이런 패턴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오류가 나네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서 웹리스트 클래시파이어의 공백을 좀 이제 없애주죠. 요 밑줄은 아마 될 겁니다. 밑줄이 허용이 되는. 네, 밑줄이 이제 허용이 됩니다. 밑줄은 되는데 이제 공백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요 엠리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이제 설정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훈련이 이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경고를 받았습니다. warning 이렇게 해서 그 2.11 버전 이상의 옵티마이저에서는 SGD가 M1, N2 맥에서 이제 느리게 동작하니까 그 기존의 이제 레거시 SGD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저만 받았겠죠. 다른 분들은 이제 그 M1이 아니시니까 요런 이제 경고를 안 받으셨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아이고. 에폭을 배치 크기로 이제 설정해 보는 에폭 수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제 오타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끝나지 했거든요. 이거 10초 만에 끝나야 되겠죠? 10초도 이제 사실 채 안 걸려야 되겠죠?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 손실이 잘 줄어들었는지 우리와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줄어들었는지 또 이제 실행 시간은 어떻게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잘 되시죠? 그죠? 5일차 노트북도 공유 폴더에서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보겠습니다. 요 에폭이 지금 정보를 하나를 보시면 나머지는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에폭에 대해서 그 요 600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에폭당 배치의 개수고 이게 빨리 올라가서 이제 잘 안 보이셨겠지만 이게 쫙 이제 올라갑니다. 예, 미니 배치 이제 진행률이죠. 그리고 이제 요 998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걸렸다 하는데 뭐 사실상 이거는 이제 1000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제 1 밀리 세컨드니까 스텝당 1 밀리 세컨드가 걸렸으니까는 이것도 그 대략적으로 이제 600 이제 사실은 600 밀리 세컨드나 뭐 이 정도 이제 걸렸을 거예요. 에폭에서.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전체 에폭의 실행 시간인데 요거는 이제 너무 상세하게 그 표시하지 않고 적당히 이제 초 단위로 반올림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600 밀리세컨드가 이제 소요가 됐는데 그냥 1초 걸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400에서 그 500 밀리세컨드 정도의 이제 소요 시간을 이제 보였었잖아요. 그 넘파이로 직접 구현한 역전파. 제가 이제 홈메이드라고 부를게요. 간의 수공으로 홈메이드. 그죠? 수제. 그죠? 그 역전파 신경망도 이 정도 이제 걸렸는데 지금 텐서플로우 못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현한 게.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됐고요. 근데 손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요거는 조금 이제 보고가 잘못됐네요. 제가 이제 이걸 두 번 실행시켜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앱폭에다가 배치 크기를 이제 삽입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 요거를 이제 두 번 실행시키면 그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이어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실이 너무 이제 낮게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실행시켰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우리랑 비슷해요. 이 손실이 그 첫 번째 에폭을 이제 했을 때 이제 1.74 정도 이제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비교해 볼 만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4일차 노트북하고 좀 비교를 해 볼게요. 그래서 4일차 노트북에서도 이제 600번 정도 했을 때 그 손실이 이제 얼마였는가? 요거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역전파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 해당 부분을 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역전파 신경망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제 그 같은 설정이죠. 그 학습률을 좀 키웠군요. 1.0 이렇게 이제 키웠기 때문에 공정하게 좀 비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보시면 그 학습률을 우리가 1.0으로 키웠을 때 여기가 이제 그 600번이 이제 1회 폭입니다. 그때 이제 0.4 정도로 내려갔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그 텐서플로우 모형에서는 이제 학습률 0.1로 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수준이 아니고 좀 더 높은 수준이죠. 그죠? 그럼 이제 비교를 위해서 그 요 위쪽에서
우리가 학습률을 이제 좀 바꿔가지고 실험을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이 상태로 설정을 바꿔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 뭐 전혀 오류가 있거나 하는 건 아닌데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미 손실이 이렇게 이제 내려온 상황이에요. 10번의 에폭을 해서. 그때 이제 요 학습률을 우리가 0.1로 설정을 이제 한 상태인데 학습률이 1.0인 상황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바꾸고 지금 이 코드를 실행하면 이미 요 지점에 가중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요것만 바꾸고 다시 실행하면 여기서부터 이어서 이제 10번을 더 실행하니까 요 학습률을 1.0으로 바꿔서 추가적으로 10번을 더 실행한 게 돼서 공정한 비교가 어려워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에폭을 해보고, 아, 여기까지 했으니까 우리 추가로 더 해보자. 이럴 때는 이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공정한 비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초기 상태로 만드는 요런 이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형을 구성하는 부분을 좀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모형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전역에서 작업하는 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기보다는 관리가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get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이제 만드시는 게 이제 보통 바람직한 편이고 뭐 서머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쇼 서머리 보고 싶을 때도 있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옵션화 해가지고 쇼 서머리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을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것이 이제 뭐 API가 있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가중치의 상태를 영향을 주려면 그냥 모형 객체를 다시 만드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함수화를 하시는 걸 언제나 이제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get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 요 get 모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설정으로 이제 실험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모형을 새롭게 얻어가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뭘 추가하시면 되냐면 이제 모델을 획득을 하는 이제 요 get 모델 부분을 이제 하시고 지금은 이제 서머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show 서머리 이제 false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컴파일 전에 모형을 획득하는 부분을 이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형이 매번 이 코드를 실행할 때마다 얻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설정을 바꿨을 때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모형을 새롭게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때도 있고 원치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 안 하고 이어서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금방 끝나겠죠.
당연히 그만 끝났고, 우리가 학습률을 이제 그 4일차에 우리 홈메이드 가내 수공업 그 신경망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설정을 이제 동일하게 이제 통일을 이제 해줘 봤고, 그러면 보시면 그 첫 번째 에폭에 대해서 뭐 시간값 자체는 이제 달라지지 않는데 손실이 이제 0.6 정도까지 이제 떨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4일차 노트북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는 0.4까지 떨어졌으니까 오, 텐서플로우를 이겼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살짝 진동하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비슷한 범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10번을 수행을 했을 때 손실이 어디까지 내려갔는가 이제 보니까 0.06까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랬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을 좀 해보면 우리도 이제 0점대까지 들어갔었거든요. 0.05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탁탁 좀 튀다 보니까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한 그 홈메이드 역전파 신경망이 텐서플로우에 못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현재까지는 구현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구현 자체는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도 제대로 구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평가를 방식은 사실 어떻게 만들어졌는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이제 했다면 그냥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도 돼요. 근데 그 복사 붙여넣기는 또 막 찾으셔야 되니까 직접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풋을 통해서 모델한테 X 테스트를 이렇게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참, 요거를 이제 하실 때도 이제 그 CPU에서 계속 연산이 되도록 이제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오히려 GPU로 가져가는 비용 오버헤드가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워낙 이제 모형이 간단한 경우에는 GPU로 이제 짐 싸서 이사 가는 비용이 이제 더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이익이 전혀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이제 여전히 CPU로 지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똑같아요. 요 아웃푸츠가 이제 나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모형한테서 얻어낼 수 있는 건 이제 그냥 다 얻어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예측을 이제 뭘로 했는지 넘파이 아규먼트 맥스로 아웃푸츠를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도를 구하는 부분을 이제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굳이 텐서플로우를 쓰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텐서플로우 API가 연산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쓰이는 거는 막 얘가 뭐 자료형도 엄격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 얘가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라서 사용성은 넘파이가 이제 훨씬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성능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그 학습 시점에서 이제 성능이 필요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시는데 그 이후에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친숙한 넘파이로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항상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모형한테서 얻어내는 부분은 이제 이 모형이 텐서플로우 이제 모형이니까 그 맥락에서 이제 수행하는데 그 아웃풋을 이제 얻고 나면 적어도 이제 케라스 쪽에서는 요 아웃풋을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이제 이거 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 아웃풋 자체는 여기서 이제 바로 처리하셔도 이제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제 아웃풋에서 이제 넘파이를 이렇게 획득을 해가지고 그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런 걸 안 해줘도 그 넘파이랑 이제 넘파이가 요걸 이제 잘 처리해내니까 명시적으로 이제 넘파이를 안 불러주셔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텐서플로우 자료형이긴 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사후 분석을 수행할 때는 그냥 수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뭐 뉴스가 없죠. 그랬는데 보시면 이 시험 정확도가 거의 이제 97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신경망을 통해서도 97%의 성능까지 이제 도달해버리는 이런 걸 이제 확인했습니다. 이게 어, 케라스 API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코드는 잘 작성을 안 할 예정이에요. 적어도 이제 우리의 맥락에서는 이제 다시 작성을 안 할 건데 뭐냐면 이 텐서플로우를 통해서 요런 거를 이제 직접 하시는 거는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아마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어제는 요렇게 이제 안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부러 고생시켜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텐서플로우와 이제 케라스와 넘파이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시를 했는데 제가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이제 비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어, 넘파이와 텐서플로우와 그리고 파이토치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비교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결국은 텐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연산을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방법론과 자료 구조를 이제 제시하는데 여기서 넘파이는 ND 어레이를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텐서플로우는 이제 그 텐서라고 하는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하는데 요게 이제 뉘앙스가 이제 두 개가 있죠. 컨스탄트
라고 하는 이제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값이 내부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제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고요. 파이토치 같은 경우에도 그 텐서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제공합니다. 근데 얘는 그 컨스탄트와 베리어블의 구분은 두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그 설정에서 요건 이제 정확한 명칭은 아닌데 그냥 간결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요 해당 텐서가 경사하강 연산의 이제 대상이냐 여부를 이제 설정하도록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넘파이 텐서플로우 파이토치는 이제 사실 같은 선상에서 이제 비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이제 자동 미분하고 이제 GPU 연산의 이제 기능을 이제 도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케라스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케라스는 이런 연산들을 딥러닝에서 이제 반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케라스가 이제 좀 고수준의 API를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 케라스가 원래는 이제 텐서플로우랑 좀 독립적으로 그 존재하고 사실은 텐서플로우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2019년 정도에 이 텐서플로우 2가 이제 케라스를 이제 흡수했는데 2023년에는 케라스가 파이토치까지 영역을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이 파이토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서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서는 요 케라스 API를 파이토치까지 적용하는 게 가능은 해요. 원하는 경우엔요. 그래서 그 케라스 API에 익숙한 사람들은 원한다면 이제 별다른 큰 조작 없이 파이토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편리한가? 여부는 그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종종 저수준에 내려가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 케라스에서 이미 아직 존재하지 않는 그런 레이어들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정도 구현을 하실 정도면은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그건 이제 첨단의 어떤 연구 영역을 그 끌고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웬만한 그 산업계에서 쓰실 만한 것들은 그 케라스 쪽에서 사실상 다 이제 구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는 이 텐서플로우 이쪽으로 이제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두 시간 정도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이제 넘파이와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케라스 이네 이것들의 이제 관계가 좀 명확해진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 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쓰면 쓸수록 이런 것들은 이제 관계가 더 명확해지니까요. 다시 이제 그 계속 사용하는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능력을 이제 갖게 됐으니까 다음 논의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앱리스트를 계속 해왔어요. 주구장창 이제 앱리스트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재는 끝까지 앱리스트를 끌고 갑니다. 왜냐면 이제 이 교재는 이 딥러닝 모형을 설계한다든지 이런 점보다는 딥러닝의 근본적인 원리를 구현을 통해서 이제 그 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를 이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경망이 이제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벌써 너무 높아요. 97% 이런 식으로 너무 높아서 이 이후의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기에는 현재 데이터가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더 고급의 기법들을 막 소개시키고 이제 고민하고 이런 것들은 고민을 왜 하냐는 거죠. 성능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즉, 요 아래쪽부터는 이제는 학습 성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5장까지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신경망의 근본적인 원리. 근데 오케이. 그냥 알겠어. 알겠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성능을 내야 된다.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학습 성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보통 합성곱 신경망이 영상 쪽에서 우수한 성능을 내는 그런 구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엠니스트 데이터는 지금 뭐 3층짜리 간단한 신경망으로 해버려도 97이 나와 보이니까 성능에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그래서 데이터의 난이도를 좀 증가시켜 보는 것을 이제 제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원리는 알겠어요. 원리는 알겠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학습 성능과 관련된 것들이고, 잠재적으로는 신경망 설계와 관련이 된 것들, 신경망 설계 및 하이퍼 파라메터 튜닝과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점진적으로 좀 난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이제 크게 높이면 황당하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역시나 유명하지만 이제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이제 도입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요 데이터셋 예시 데이터셋으로 이제 준비가 되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와는 다르게 그냥 여기서 바로 이제 적재를 해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유명한 이제 사례 데이터셋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냥 한 줄로 하시면 되는데 그 지금 가독성이 별로라서 저는 이제 두 줄로 좀 나눠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잘 됐고요. 그죠? 그냥 통상적인 확인 절차도 오랜만에 제시 똑같이 이제 하겠습니다.
성주야, 뭐 잘못한 거 아니니?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똑같은데? 어, 요거 했는데 똑같아. 요 6만 28바 28, 만 28바 28 이거 똑같잖아. 맞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트레인 이미지즈 이제 첫 번째 거 이제 그 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너무 크니까 제가 이제 너무 크면 오히려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적당하게 크기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형식은 완벽하게 동일한데 그 내용이 달라 보이는 그런 데이터셋을 이제 적재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적재했는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는 형식이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의 그 이전 모형이 수정 없이 여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점이 이겁니다. 형식이 동일한데 내용은 달라요. 그러면 예전에 앱리스트에 대해서 효과적인 그 모형과 그것의 설정이 잠재적으로 97% 수준의 성능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 패션 앱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형식이 동일한데 내용이 다른데 과연 그러면 동일한 구성이 97%의 성능을 낼까요?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해봐야지. 그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전처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Xtrain을 위에서 정의한 전처리를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train images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넣고 Xtest도 전처리해서 테스트 이미지즈 이제 그대로 이제 집어 넣어 가지고 그 예전과 마찬가지로 처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Xtrain의 그 맥스 값이 1.0이냐? 그죠? X테스트의 맥스 값이 1.0이냐? 그죠?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X트레인 쉐입의 두 번째 이후의 값이 784냐? 그죠?
그럼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그 모형 자체가 모형과 데이터의 규모 자체가 GPU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정의한 이제 get 모델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이제 획득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달라진 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하고, 그런데 다만 요거를 이제 수행하실 때 그 이전에 계산 그래프들이 이제 좀 남아 있으면 메모리를 이제 불필요하게 차지하니까 이전 계산 그래프 정리를 이제 해주시는 게 노트북 내에서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 같은 것을 만들거나 파이썬 모듈인 경우에는 모형이 이제 여러 개가 그 뭐 사용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한 프로세스당 이제 하나의 모형이 이제 사용되고,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되면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 그거를 이제 그 메모리를 이제 회수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되는데, 이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나의 노트북에서 지금처럼 하는 경우에는 여러 모형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정의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 각각들이 연산을 위해서 계산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겠죠. 그래야 역전파를 하든지 하거든요. 그러면 요런 계산 그래프들이 이게 계속 이제 쌓입니다. 물론 이제 각각은 이제 독립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그 연산 자체에 그 영향을 주진 않는데, 사용 안 하는 계산 그래프들 자체는 뭐 필요하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산 그래프만 이제 정리하는 거고, 여기와 이제 관련된 객체들 자체는 그 가비지 컬렉션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되니까, 이걸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메모리가 즉시 뭐 그 깔끔해진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노트북에서 여러 모형을 하실 때는 어, 좀 참고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갭 모델이 나왔고, 그러면 그 우리 훈련 절차로 이제 돌입을 해보겠습니다. 컴파일하고, 로스는 이제 똑같은데 한 가지 좀 차이를 주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는 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좀 이제 설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하는가를 그 되게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일단 그 요 말씀을 이제 드릴 예정인데, 그 요 위쪽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교차 엔트로피를 간단하게 구현해 볼게요. 이제 정답 y가 이제 원하딩 코딩이 이제 되어 있는 이제 상태를 이제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예측 값은 로짓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가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이제 문서를 이제 우리 쓰자면 바람즈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핫 벡터를 이제 가정하고요. 이 y 프리딕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짓을 이제 가정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y 곱하기 numPy 로그 y 프리딕트 하고, 이게 그 아주 작은 값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y 값을 적당한 이제 원합 벡터로 이제 하나 예시로 이렇게 이제 하고, y 프리딕트는 이제 로짓이 된 상태를 이제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친숙한 예시죠. 0.1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그죠? 간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의 이제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원합 벡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낭비를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대문자 y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다 0으로 이제 대부분 채워져 있어요. 이게 이제 원한 행렬인데 요게 이제 그 원한 행렬 자체가 유형의 이제 개수만큼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y를 형성하게 되면 그게 이제 s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대문자 y. 요거 이제 유형의 이제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그 대단히 낭비스럽다는 겁니다. 그냥 1 하나 채워지고 나머지 다 0인데 그죠? 이런 낭비를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근데 뭐 어떻게 이 교차 엔트로피 요체가 뭐 네 말대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거예요. 요 연산을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들여다보면 요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로그로 이제 변환된 그 로짓 값들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 둘을 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정답에 대응되는 부분의 값만 선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그냥 y를 레이블로 준 다음에 그 요 목록에서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이제 선택하도록 하면 원합 벡터로 정답을 받을 필요가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관찰을 이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원합 벡터로 변환을 안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스파스인데 쉬는 시간 이후에 그 해당 부분 완료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쉬는 시간.